우리나라의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가 루마니아에 수출될 것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유럽 대륙으로의 진출에 있어 폴란드와 함께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도입이 튼실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루마니아는 54문의 K9 자주포와 36대 K10 탄약 운반 장갑차 그리고 이에 필요한 탄약 등을 화폐 약 10억 2,562만 달러, 하나 약 1조 4,200억 원에 도입하기로 최종 조율했다고 하는데요.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러시아 위협에 맞서 우리나라로부터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고성능 자주포 K9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납품이 늦고 지나치게 가격이 높은 독일 자주포 대신 유럽을 중무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놀랍게도 공산국가인 베트남도 K9 자주포의 구매를 타진해왔습니다. 후앙수안 찌엔 베트남 국방부 차관은 직접 우리나라의 K9 자주포를 지목하며 도입 의사를 밝혔고, 이미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이집트, 인도, 핀란드, 호주 등 매우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폴란드 역시 K9 자주포에 차체를 결합한 파생형 자주포를 운용 중이고, 이 같은 AHS 크라프 자주포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 포병에게 일방적인 우위를 보이며 성능의 격차를 확실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어가고 있는 K9 자주포가 어떤 과정을 거쳐 탄생하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의 전장에서 더욱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반면 이를 운용하는 우리 포병이 전시 상황에 처할 경우 심각한 문제에 빠질 것 또한 우려되는데, 어떤 점이 문제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전에 미군으로부터 M107 자주포를 도입해 운용해왔고, 이를 국산화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1985년부터는 미 육군 포병의 제식 장비였던 M109 자주포의 국내 라이센스 생산형인 K55 자주포를 생산해 약 1000여 대를 실전 배치했는데요. 이 같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1980년대 한국군의 화포 전력은 여전히 북한의 수많은 포병 전력에 비하면 열세였습니다. 당시 북한군 포병은 수적으로 한국군 포병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물론, 보유하고 있는 화포의 절반 정도가 차량에 탑재된 장비이거나 자주화를 거친 덕분에 뛰어난 기동성을 가진 것들이었는데요. 대한민국 육군은 이런 북한 포병의 양적 우세를 질적 우세로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KH-179 155mm 견인 곡사포와 K55 자주포를 개발했던 경험을 살려 차세대 자주포인 K9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K9 자주포의 체계 개념 연구는 1989년 시작되어 약 10년간 집중적인 연구 개발을 거쳐 진행되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로 진행된 K9 자주포의 개발에는 지금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된 구 삼성 테크윈, 위아, 포탄 제조업체 풍산, 한화, LG정밀 등 100여 개에 이르는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배치된 K9 자주포는 여러모로 개량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존재했는데요. 우선 오래된 도스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기존 K9 자주포의 사격 통제 장치는 우수했지만 너무 노후되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K9 자주포의 항법 장치는 관성 항법 장치 INS만을 기반으로 했기에 오차를 보정할 수 있는 새로운 항법 장치도 필요했습니다. K9의 조종수는 야간 주행 시 미광 증폭식 잠망경을 사용했지만 이 장치 역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너무 짧았고 후방 시야의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12월 제7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9 자주포의 성능 개량 사업이 가결되면서 K9은 더욱 강력한 현대화된 자주포 K9A1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는데요. 개발된 지 15년이 지난 K9 자주포에는 K55A1 자주포에 적용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윈도우 그래픽 기반 사격 통제 장치가 탑재되어 성능이 더욱 향상되었고, 디지털 지도 및 전자식 교범과 같은 새로운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전자식 시한 신관 장입기와 연동 기능이 추가되었고, 신형 155mm 사거리 연장탄을 사격할 수 있도록 개량이 이루어졌는데요. 항법 장치에 GPS가 추가로 적용되었고, K55A1 자주포에 적용된 GPS 수신기가 탑재되었습니다. 덕분에 이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위치 재원을 산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 INS의 오차를 보정하는 것도 더욱 쉬워졌는데요. 야간 주행 시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K9A1 자주포는 열영상 장치를 탑재하게 되었고, 후방 시야의 확보를 위해 후방 카메라 역시 장착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K9 자주포에 각종 전자장비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전력 소모를 감당하기 위한 보조 동력 장치 APU 역시 탑재되었는데요. APU의 장착 덕분에 K9A1 자주포는 엔진을 켜지 않고도 어느 정도의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연평도 포격전 이후 생겨난 즉각 대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대책이었습니다. 전시 상황 속에서는 APU의 존재 덕분에 정숙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K9 자주포의 가장 최신형인 K9A2 자주포의 경우 위치 확인, 재원 계산, 방열, 송탄 및 장전, 신관 장입, 사격까지 거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된 무인 포탑으로 실시할 수 있게 개량됩니다. K9의 차대나 기동체계는 거의 그대로지만 탄약 장전 장치의 구조를 바꾸고 둔감 장약을 적용하면서 K9A2 자주포는 이전에 6발에서 8발 수준이었던 최대 발사 속도를 최대 9발에서 10발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속 발사 속도 역시 4발에서 6발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승무원은 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드디어 시원한 에어컨이 탑재된다는 점은 승무원들에게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2022년 국방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027년 8월까지 49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재 40km 수준인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를 그 2배가 넘는 80km 이상으로 늘리는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
있는데요. 갈수록 첨단화, 고성능화되어가는 K9 자주포가 우리 군에서 운용되고 있음에도 전시 상황에서 우리 포병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는 존재합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적과의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경우 우리 군은 개전 당일에만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화력전을 치러야 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그 다음 날에도 남하하려는 적의 대규모 공세를 막기 위해 엄청난 포병 화력을 필요로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는 2019년까지 1300문 이상의 K9 자주포가 도입되어 운용 중이지만 이들 대부분의 포신 수명은 길어봐야 일주일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배치된 지 10년에서 12년이 되었을 때 창정비가 이뤄지고 K9 자주포들은 이때 완전히 분해된 후 노후된 부품을 교체하고 재조립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때 반드시 포신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신의 마모 측정이 창정비 때 이뤄지고 원래대로라면 포강 내 검사를 통해 마모가 확인될 경우 포격 정밀도를 유지하고 승무원들의 안전을 위해 포신을 교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K9 자주포 연평균 실사격 횟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 평시에 사용하는 3호 장약 혹은 4호 장약의 경우 사거리가 5km에서 8km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약한 장약이라는 점을 들어 창정비 때마다 주포를 교체하지는 않는 것인데요. 2006년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에 게재된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의 CN98 포신의 마모 특성 연구에 따르면 K9 자주포의 CN98 52구경장 포신의 수명은 약 1000발 정도입니다. 물론 1000발은 평균치일 뿐이며 대규모 화력전이 발발할 경우 이는 더욱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시에는 우리 군이 보유 중인 모든 화포가 평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격량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게다가 전시 상황에서는 화포의 사거리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장약 또한 7호 장약이나 8호 장약, 슈퍼 8호 장약과 같은 매우 강력한 위력의 장약을 사용합니다. 이런 강력한 장약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포신 수명은 더욱 급격히 줄어들게 되죠. 우크라이나 전황에서 사용되는 M777 견인 국사포의 포신도 보통 2500발 정도의 수명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시 상황의 고위력 장약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 포신의 수명은 1000발, 아니 그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음이 매우 여러 번 확인되었습니다. 전시에 우리 군 포병에는 일대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대책은 있습니다. 평시에 충분한 수량의 K9 자주포 예비 포신을 각 대대급 부대에 충분히 확보하고 유사시 각 포병 부대가 전장에서도 이를 교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포신 교체 훈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크레인을 장착한 군안 차량과 같은 지원 장비와 물자 또한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텐데요.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현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대다수 포병 부대들은 전시에 야전에서 직접 포신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육군의 각 군단에는 한 개 군수 지원 여단 예하 정비대대가 포신 교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160문에서 180문에 달하는 자주포를 가진 포병 여단을 지원하는 정비대대가 한 개뿐인 상황입니다. 전시에 이 정비대대는 포병 여단 외에도 기갑 여단, 공병 여단을 비롯한 많은 부대의 정비를 도맡아야 할 것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각 포병 대대의 화포들이 포신을 교체할 때까지 이들을 기다리고만 있을 여유는 없을 겁니다. 현재 우리 군의 각 포병 부대들이 야전에서 직접 포신을 교체하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는 많이 들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은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병력을 꾸역꾸역 밀어넣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군수 지원을 해주느냐에 따라 전선에서 우위가 크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2024년 초기까지만 해도 예비대 전력이 부족해 자칫하면 러시아군에게 밀려 수도인 키이우까지 밀려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경고가 나올 정도였지만 미국과 유럽의 대규모 군사 지원이 이뤄지면서 상황을 뒤집을 수 있었던 것인데요. 우리 군에서 많은 수의 포병 장비를 도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성능 개량에 투자해 질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할 겁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매우 강력한 공군 전투기들을 보유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미군과 함께 훈련을 반복하며 최강의 공지합동전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 하나만을 상대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북한군의 진격을 막아내고 오히려 제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북한과의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경우 그 배후에 있는 더 큰 적국들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으며 이 때문에 전쟁은 예상외로 훨씬 길어질 수도 있을 것이 우려됩니다. 갈수록 위험해지는 우리 한반도 상황과 전 세계가 군비 증강에 폭주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가지고 있는 막강한 전력을 전시에도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우리 육군 항공전에 있어서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는 수단은 무엇보다 혼자서 적 전차 수십 대를 파괴해버릴 수 있는 AH-64 아파치 공격 헬기일 겁니다. 북한 이탈 주민 출신이자 언론인인 주성아 기자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군에서는 아파치 공격 헬기의 재원에 대해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죠. 아파치 공격 헬기의 가공을 능력을 알려줄 경우 북한군 일선 부대들 그 중에서도 제105사단과 같은 전차 부대들이 전의를 완전히 상실해버릴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2022년 2월 24일 개전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세계 최강이라던 러시아군의 공격 헬기들이 줄줄이 우크라이나군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당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는 곧 공격 헬기의 시대도 저물지 않았냐는 공격 헬기 무용론을 야기시킨 원인이 되었습니다. 북한군은 화승총이라 불리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이 외에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전운을 통해 많은 국가들이 광범위한 규모의 드론 전력을 운용할 것이 공격 헬기의 운용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현대전과 근미래전에서 우리 군의 아파치 공격 헬기들이 어떻게 활약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들 중 일부는 한반도의 작전 환경이 우크라이나의 작전 환경과 크게 다르다고 말합니다. 세계 3대 곡창지대로 불리는 우크라이나에는 회랑이나 산악 지형이 많지 않고 이는 공격 헬기의 작전 기동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공격 헬기가 은원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 반면 지상에서 스팅어와 같은 휴대용 지대공 미사를 쏘아대는 보병들은 상대적으로 매복, 기습 공격을 수행하기 유리한데요. 러시아군 공격 헬기들이 그토록 많이 격추당한 이유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헬기 운용 전술도 포함됩니다. 러시아의 공격 헬기와 강습 헬기 전력들은 육안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대낮에 그것도 줄지어 날아다녔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헬기들은 지대공 미사일의 가장 좋은 먹잇감입니다. 보통 회랑 지역이 없을 경우 공격 헬기들은 야간에 공습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러시아군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들 헬기에 레이더 경보 수신기 RWR과 미사일 경보 수신기 MWS,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 DIRCM, 체프와 플레어 등을 장착하지 않았거나 장비 자체의 성능이 부족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달리 한반도에는 수많은 산악 지형이 존재하고 그런 만큼 공격 헬기가 몸을 숨길 만한 곳도 많습니다. 특히 언덕 사이에 작은 롱보우 레이더만 빼꼼 내밀어 적 세력을 탐지하고 있다가 불시에 날아올라 사거리 8km의 헬파이어 미사일과 로켓 수십 발을 퍼붓고 다시 숨어버리는 것이 가능한 아파치 공격 헬기를 한반도의 지형에서 잡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북한은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 화승총을 만발 단위로 배치하고 있지만 야간에는 이 화승총의 운용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화승총의 경우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케이스에서 꺼내고 배터리를 가동시키고 냉각기를 작동시킨 후 어깨에 견착해서 조준경으로 표적을 조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사일 탑룹의 시커를 발사 30초 전에 냉각하고 1분 안에 발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배터리의 용량이 떨어져 발사 자체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인데요. 공격 헬기 식별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야간에 아파치 공격 헬기가 불쑥 나타나 공격할 경우 이 화승총으로 반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반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의 평야지대뿐만 아니라 산악 지형에서도 헬기들이 피격당해 격추된 사례들은 생각보다 다수 존재하는데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는 적들이 복잡한 산악 지형을 활용해 세계 최강 미군의 헬기들을 격추시키곤 했습니다. 아프간전에서 미국의 적들은 공격 헬기의 비행 루트에 있는 바위 뒤 혹은 산속의 땅굴처럼 공격 헬기가 보기 어려운 곳에 매복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 공격을 시도했고 미군의 여러 헬기가 이에 격추당하는 수모를 겪은 바 있습니다. 애초 험준한 산악 지형을 날아다니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 공격 헬기들의 작전 비행 경로마저 대체로 정해져 있었고 이는 공격 헬기들의 작전을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공격 헬기는 유럽 전장에서 총 2만 대 육박하는 소련군의 전차, 장갑차들을 막기 위해 개발되고 채용된 무기이며 유럽 전장에서 서로의 기갑부대를 방어하고 상륙작전 시에도 함포 사격과 사전 공습으로 적들의 방공망을 쓸어버린 후 헬리본 상륙부대들을 지상의 대공화기 잔낭들로부터 호위하기 위해 나온 생각보다 방어적 성격이 큰 무기인데요. 이 문제를 반영하듯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지켜보고 있는 서방 국가들은 공격 헬기 전력을 대부분 드론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육상자위대는 자국이 보유한 OH-1 닌자, AH-1J, AH-64DJ 등의 정찰 헬기 및 공격 헬기 전력을 모두 무인기로 대체하기로 결정했으며 독일 육군 역시 타이거 공격 헬기를 대체할 차기 공격 헬기 결정을 벌였습니다. 2024년에는 미 육군조차 무인기 개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차세대 정찰 및 공격 헬기 사업인 파라를 취소시키는 수순에 이르렀는데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전장인 모든 부대에 필요한 드론들이 대규모로 큰 활약을 펼치는 중인데요. 광범위하게 쓰이기 시작한 드론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군대는 저속 적어도 방공망에 엄청난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공격 헬기에도 매우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의 생산 라인은 크게 증설되고 있으며 레이저 방공망 같은 첨단 무기는 물론 구시대 유물인 게파트 자주 대공포 같은 것들도 다시 전장에 배치되며 드론과 함께 공격 헬기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타이거 공격 헬기처럼 적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도록 지면에 바짝 붙어 저공 비행하다 잠깐 솟아올라 공격을 퍼붓는 방식의 특화된 생존형 공격 헬기들은 자주 대공포를 동원해도 쉽게 격추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발전하는 차세대 대공 미사일들, 레이저 요격 장치, 자주 대공포 등의 다양한 대드론 방어 무기들에 세계 각국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했는데 드론과 마찬가지로 공격 헬기들은 저속 적어도 침투 비행체이기에 똑같이 위협을 받는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해 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는 버전 6.5로 진화하며 다시금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치 공격 헬기들이 공격 수단이었다면 이제 가장 최신 버전에 개량된 아파치 공격 헬기들은 지상항공전 전체를 지휘하는 엄청난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지난 2023년 10월 미국군이 발주한 AH-64E 아파치 가디언 버전 6.5의 첫 기체가 출고되어 비행 테스트 역시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대부분 공격 헬기가 위협받는 경우는 적에게 너무 가까이 접근했을 경우이지만 AH-64E 버전 6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는 A4 기반 화력 통제 레이더를 채용해 탐지 거리를 2배 수준인 16km까지 늘렸습니다. 또한 적을 공격하기 위한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의 사거리 역시 2배 수준인 16km까지 늘렸는데요. 신형 유도 로켓 역시 함께 사용해 공격 정밀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먼저 등장한 V6의 경우 과도기적인 버전이며 버전 6.5는 아파치 공격 헬기 현대화의 초석이라 밝혔습니다. AH-64E 버전 6.5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는 현재 우리 군에 배치된 것들이 가진 2400마력 엔진보다
더욱 출력이 강한 3000마력의 T901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더욱 강한 엔진의 탑재 덕분에 AH-64E 버전 6.5 아파치 가디언의 무장 탑재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더 많은 드론을 탑재하고 더 빠른 속도로 날아다닐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엔진의 출력이 증가했다는 것은 전력 발전량의 증가도 가져온다는 말이기에 똑같은 레이더로도 더 뛰어난 탐지 능력을 발휘하게 하며 다른 전자 장비들의 사용 효율 역시 함께 증가시키게 됩니다. AH-64E 버전 6.5 아파치 가디언은 다양한 무기들을 통합할 수 있는 개방형 아키텍처 설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AH-64E 버전 6.5의 신형 화력 통제 레이더는 갈륨 비소 기반의 A사 레이더였던 버전 6 버전의 레이더를 더욱 높은 효율을 발휘하는 지라갈륨 기반의 A사 레이더로 바꿀 것으로 예상되며 무장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더욱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파치 가디언 버전 6는 이미 무인기와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구축하고 무인기들을 지휘해 작전을 수행하는 모함의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요. 아파치 가디언 버전 6.5는 더욱 향상된 링크 16 체계를 가지게 되며 오픈 시스템 인터페이스 OSI를 도입합니다. 공격 순위와 조준 순위, 상황 인식, 내비게이션, 통신 등의 인터페이스를 개량하게 되며 최적화된 공격 항로와 비행 자동화 설정이 가능한 항법 시스템도 적용되는데요. 미 육군은 보유 중인 아파치 공격 헬기를 전량 버전 6.5 버전으로 개량할 예정인데요. 우리 육군은 대형 공격 헬기 2차 도입 사업을 통해 2023년에서 2028년까지 3조 302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총 36대의 AH-64E 버전 6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를 도입합니다. 이번 도입 사업에서는 롱보우 레이더를 장착한 기체의 수량이 확실히 늘어나 주한미군의 도움이 없어도 7기동 군단의 북진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공격 헬기 전력은 강해지는데요. 그러나 공격 헬기에 대한 적의 대응 역시 날로 발전하는 만큼 우리 군도 미군처럼 AH-64E 아파치 가디언 버전 6.5가 필요할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러시아군의 공격 헬기들이 그토록 많이 격추된 것은 단순한 장비의 문제라기보다 이를 운용하는 전술의 문제점이 있기도 했습니다. 공격 헬기는 무엇보다 철저한 훈련을 거듭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던 러시아군의 실책이기도 했는데요. 러시아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군도 지금처럼 고난도의 훈련을 반복하고 근미래 전장에서 쓰일 새로운 무기와 새로운 전술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방산업체 현대로템은 폴란드의 국영 방산 그룹인 PGZ와 폴란드형 K2PL 전차의 생산 및 납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신규 컨소시엄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에 만료되었던 기존의 컨소시엄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올해 안으로 K2PL 전차의 2차 이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인데요. 올해 상반기까지 총 46대를 폴란드에 납품한 현대로템의 K2GF 전차는 레오파르트 2A7, 르클레르 전차, M1A2 에이브람스 전차 등과 경쟁하는 유럽에서도 최강급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55 구경장 120mm 활강포를 사용해 최강급의 화력을 발휘하는 우리나라의 K2 전차를 폴란드는 우리나라 다음으로 많이 운용하게 되었는데요. 폴란드는 2022년 7월 26일 180대 K2 전차와 820대 이상의 K2PL 전차를 도입하겠다는 국방부 공식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이로써 폴란드는 현재 보유한 모든 3세대 전차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량의 K2 계열 전차를 도입하게 되며 이를 수적 주력으로 내세우고 M1 에이브람스 전차는 기동이 용이한 지형에 우선 배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인도, 이집트, 오만 등의 여러 국가에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을 만큼 K2 전차는 훌륭한 전차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계기로 다시금 전차들이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은 예상보다 별다른 전과를 거두지 못했고 1990년대 골프 전쟁에서 수많은 전설을 낳았던 미국제 M1A1 SA 에이브람스 전차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허무하게 파괴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2023년 1월 31대의 M1A1 SA 에이브람스 전차가 우크라이나군에 제공되었지만 이 전차들이 최전선의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러시아군 드론 및 지뢰 등에 노출되며 5대나 파괴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이런 사례들은 100년간 툭하면 나왔던 전차 무용론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고 역시나 곧바로 많은 분들은 우리 육군의 주력 전차인 K2표는 괜찮을지 우려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미국 역시 새로운 전장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신형 전차를 개발 중인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K2 계열 전차들은 각종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들이 판을 치는 훨씬 위험해진 전장에서 어떻게 적 전선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현대 전장에서 전차가 과연 쓸모가 있는 무기인가를 놓고 많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의 K2표 전차 역시 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전차 없이 오직 항공기만으로 전쟁에서 적을 압도해버린 경우도 있었으며 각종 치명적인 차세대 무기와 대전차 무기, 공격기와 드론, 공격 헬기 등이 날아다니는 21세기 전장에서 전차는 더 이상 육군의 주력 병기로 사용될 여지가 없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차를 발명한 종주국인 영국 육군은 이미 200여 대 보유 중인 주력 전차를 추후 몇 년 안에 전량 폐기할 계획입니다. 2022
2020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아제르바이잔은 원시적인 형태의 무장 드론만을 사용해 아르메니아의 주력 전차 다수와 대공 무기들마저 제압해버렸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대량의 대전차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군 기갑 부대의 대규모 공세를 막아냈고, 반대로 자신들이 기갑 분단으로 러시아군의 방어선을 뚫어 의미 있는 수준의 전과를 낸 데는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2022년 3615발 이상의 엔로우 대전차 미사일과 FGM-148,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같은 무기들로 러시아 전차를 탑어택 방식으로 유폭시켜버렸습니다. 이 같은 대전차 무기들의 사거리는 최소 800m 이상에서 4에서 5km까지 되기에 적 전차가 눈치채기 전에 보병들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반격당하기 전 안전한 곳으로 퇴각하는 방식으로 적 기갑 분단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적이 우리의 K2 계열 전차들을 격파해야 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고, 유사시 북진하여 평양을 점령한다는 제7기동군단의 작전에도 큰 차질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각종 폭발물로 무장한 드론들도 러시아군 전차들을 쉽게 잡는 모습들을 굉장히 자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같은 공격 전술 역시 우리의 적이 사용한다면 K2 전차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드론의 경우 굉장히 저가 장비인데 비해 전차 한 대는 적어도 100억 원 이상을 호가하는 엄청난 고가의 장비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전차를 도심진 내로 몰고 들어가 시가전을 수행할 때 5층 건물에 숨어있던 적군이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으로 전차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공군과 포병이 압도적인 지원하에 작전을 수행하는 미군의 전차들마저 갑자기 적들의 집중적인 대전차 사격에 노출될 때도 있었습니다. 전장에서 전차 효용성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엄연히 아직도 적의 공세를 막아내는 데 있어서든 전선을 돌파하고 전과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든 전차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무엇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차 무용론을 불러온 가장 대표적인 수단 중 하나인 보병용 대전차 무기들 때문에 공세를 가하는 입장에서는 더더욱 강력하고 많은 전차들이 필요해졌는데요. 전차가 없으면 이 대전차 무기들은 그보다 약한 보병들을 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어하는 쪽에서도 적의 기갑 전력에 결국 뚫리지 않기 위해서는 매복해 있던 아군의 전차로 갑자기 적의 기갑 부대에 기습 타격을 가하는 기동방어 이 필수입니다. 대전차 무기와 드론을 이용한 방어는 이처럼 든든한 아군의 방어용 기갑 전력이 있을 때 더 빛을 발하기 마련인데요. 게다가 현대, 근미래 전형에서 활약하기 위해 전차들은 약점을 극복하고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K2PL 전차 역시 그 최전선에 있다고 봐도 될 텐데요. 현재 폴란드군 제16 기계화 사단에 배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K2GF 전차들은 레오파르트2 전차나 M1 계열 전차들보다 구조와 성능 면에서 한 단계 향상되었다는 호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장 170cm에서 175cm 정도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개발된 K2GF 전차는 신장이 180cm로 쉽게 넘기는 폴란드 전차병, 그 중에서도 조종수에게 비좁아 불편하다는 단점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K2PL 전차는 우리나라 K2표 전차와 달리 보기륜을 좌우 각각 한 개씩 더 늘려 7개의 보기륜을 가지게 되었고, 장갑 또한 더욱 강화되어 전투 중량이 무려 63톤에 달합니다. 엔진은 1700마력의 두산 DV27K 대량형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주포로는 CN08 120mm 55 구경장 활강포를 사용하며 K279 포탄은 물론 포발사 미사일까지 사용합니다. 폴란드의 요구에 따라 120mm 활강포에 대한 프로그램 신관 장착 또한 추진되는데요. 위험한 전차 밖으로 승무원이 고개를 내밀 필요 없이 원격으로 조작되는 RCWS 보무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승무원들이 안전한 차체 내에서 밖의 위험 요소를 안전하게 살필 수 있도록 360도 전방위 감시 시스템이 탑재되었고, 적이 발사한 대전차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능동방어 장치는 물론 공간 장갑 및 폭발 반응 장갑에 드론을 막기 위한 시스템 역시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의 K2표 전차가 측면의 방어로 주로 반응 장갑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K2PL 전차는 복합 장갑을 적용해 좁은 구역에 집중된 대전차 미사일과 대전차 로켓들의 반복되는 공격에도 어느 정도의 대응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직접 달려들어 부딪혀 폭발하는 드론에 대응하기 위해 K2PL 전차는 전차 상부에 반응 장갑을 장착할 계획입니다. K2PL은 기존 55톤에서 중량이 63톤까지 늘어나기에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암 내장형 서스펜션 유닛, 약칭 ISU를 더욱 개량할 예정이며, 늘어난 전투 중량에 대응해 강철 궤도 대신 최첨단 고무 궤도를 장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고무 궤도는 강철 못지않게 튼튼하면서도 야전에서의 정비성 또한 뛰어나다는 것이 AS-21 레드백 장갑차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근 MEFP 관통자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K2PL 전차는 한국형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도 엄청난 장점입니다. 현대 로템의 전차들을 해외에 수출할 때는 이스라엘 라파엘사에 트로피 능동방어 시스템을 장착해왔지만, 문제는 이 가격이 대당 13억 원에 달했다는 것인데요. 현대 로템은 국방과학연구소, 기타 관련 업체들과 협력을 통해 독자형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해왔고, 드디어 그 결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현대 로템에서는 K2PL 전차의 수출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욱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K2EX 전차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K2EX 전차는 K2 전차의 수출형 개발 방향성을 보여주는 일종의 개념 모델로 포탑에 대한 방어력을 더욱 보강했다는 점, 레이더와 레이저 위협 감시기인 LWR이 장착된다는 점, CCD 카메라가 통합된 감시 체계를 갖췄다는 점, 신형 RCWS, 적이 가진 대구경 대전차 무기 및 무인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더욱 강화했다고 합니다. 또한 동시에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해 개량이 가능하도록 GVA 규격을 도입하는 것이 어떨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엄연히 전차가 발전하면 모든 위협에 다 대비하려 해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 RPG-30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200m밖에 안 된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능동 방어 체계를 무시하고 공격 가능한 무기이며 전차를 격파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차 밖을 살펴볼 수 있는 아이언 비전, 전차 상부에서 직격하는 대전차 미사를 막을 수 있는 신형 능동 방어 장치 등 새로운 대응 수단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장비들의 만만치 않은 가격입니다. 전차에 대한 위협에 대비해 온갖 첨단 방어 장치를 갖춘 전차라 해도 다른 병력들과 협력 없이 최전선에 혼자 밀어넣었다가는 지난해 6월 러시아군의 반격에 돈좌된 우크라이나군의 전차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고가의 방어 장치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출현한 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가까워 보입니다. 공군과 포병의 도움 없이 소규모의 전차들만 전선에 밀어넣었던 당시 우크라이나군의 전술은 엄연히 전차 용도를 잘못 파악하고 실시한 패착이며 러시아군의 전차들이 수없이 돈좌된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차의 목적은 엄연히 예나 지금이나 전선 돌파와 전과 확대인데 이는 사실 철저히 나토의 전술 교리에 맞춰 공군 및 포병의 화력 지원으로 적을 약하게 만들어 놓은 이후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K2 전차가 아무리 잘 만든 무기라 해도 중량 제한이 최대 63톤, 그것도 장갑을 훨씬 강화한 K2 PL이 그 정도입니다. 그 이상의 장갑을 가진 전차는 하천이 많은 유럽 전장에서 M3 공병 장비를 통해 도하 작전을 할 수 없기에 의미가 없습니다. 전차의 장갑이 아무리 두터워져도 중량 문제 때문에 필연적으로 측면 장갑이나 후면 장갑은 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혼자 사용할 수는 없는 무기입니다. 현재 전차를 위협하는 수단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전차가 모든 것을 막아내는 무적의 병기가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산의 문제와 기술적 문제 때문에 결국 가장 현실적인 대처 방법은 다양한 군종의 무기체계가 함께 협동작전을 구사하는 것일 텐데요. 미사일과 포병의 강력한 사전 포격 및 화력 지원, 해 공군 항공기들의 압도적인 화력을 투사해 적의 방어력을 크게 약화시켜 놓고 효율적인 공병 장비로 적의 지뢰지대를 안전하게 맞는 다음 전차들과 장갑차들을 진격시켜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보병들과 각종 무인기들과 함께 전투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철저한 공지 합동전이 수행된다 해도 피해를 보는 기갑 장비들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 같은 상황에도 겁먹지 않고 제차 예비대를 투입해 적 방어선을 뚫어내는 판단도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모쪼록 거듭되는 전장의 변화에 맞춰 우리 군의 전술 교리도 빠르게 변화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육군의 대표적인 장갑차인 K-21과 달리 호주 수출을 위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개발한 AS-21 레드백 보병 전투 장갑차는 전미 중량이 42톤에 달하는 매우 육중한 장갑과 강력한 화력의 최첨단 전투 장비들로 중무장한 최강의 장갑차입니다. 이 정도 무게면 사실상 일본의 자위대가 사용하는 경전차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인데요. AS-21 장갑차는 사실상 K-21 장갑차를 기반으로 탄생했지만 너무 많은 것이 달라져 많은 이들의 AS-21 레드백을 완전히 다른 장갑차로 인식하고 있기도 할 정도인데요. 전 시장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가 밝힌 바에 의하면 AS-21 레드백의 방어력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 전차들조차 파괴해버리고 드론에 맞고도 멀쩡히 달려갔던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를 능가한다고 합니다. AS-21 레드백 장갑차는 현존하는 다른 장갑차들이 갖추지 못한 방어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AS-21 레드백 장갑차는 호주에서 AJAX 장갑차, CV-90 장갑차, KF-41 링스 장갑차를 모두 제치고 총 129대가 수출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강력한 AS-21 레드백 장갑차는 왜 개발되었으며 어떤 과정들을 통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막강한 스펙을 가졌길래 다른 쟁쟁한 장갑차들은 모두 압도한다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는 걸까요? 앞으로 AS-21 레드백 장갑차는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맞춰 어떻게 진화해갈 것이며 어떻게 활용될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주는 6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섬국가라는 특성상 이중 공군이 1만 5천 명, 해군이 1만 5천 명을 보유 중이고 육군은 3만 명입니다. 병력은 이렇게 작은 반면 호주 육군은 한반도의 34배에 달하는 엄청나게 넓은 면적의 대륙을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토록 넓은 지형을 보병들이 오가며 작전을 수행하기는 무리이기에 3만 명의 육군 보병들을 모두 비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호주군은 이 때문에 1960년대부터 미국으로부터 M123 장갑차를 도입해 사용했고 이 장갑차가 가진 성능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이 때문에 호주는 1970년대 후반까지 800대에 달하는 M123 장갑차를 도입해 운용해왔습니다. 이후 이 장갑차들도 노화되어 갔지만 호주는 1980년대까지 경제력이 여유롭지 못했기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호주군은 보유 중인 M123 장갑차들의 최대한 개량을 반복해 우려먹었습니다. 1996년 호주는 자국 육군이 가진 M123 장갑차를 마개조 수준으로 크게 개량해 매우 공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수명 또한 2010년 이후까지 연장시키는 프로젝트 랜드 106 사업을 벌입니다. 이렇게 해서 2007년 M113 AS4 보병 전투 차량이
등장하게 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위험해진 현대 전장에서는 막이저 되었다고는 하나 본격적인 보병 전투차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M113AS4의 생존성이 의심되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랜드 112 사업으로 들여온 257대 라브 25 장갑차 역시 2020년대가 되자 대체할 전력이 필요할 만큼 노후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호주 육군은 태도를 180도 바꿔 기존의 M113AS4 장갑차와 라브 25 장갑차 모두를 완전히 새로운 장갑차로 전면 교체하기로 결정합니다. 호주군은 이를 위해 역사상 유례가 없었을 정도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합니다. 마침 호주는 2000년대부터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경제력이 엄청나게 상승했고 덕분에 139억 달러, 한화 19조 140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드디어 프로젝트 랜드 400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2010년대 이후부터 호주에게 주변국들이 매우 큰 군사적 위험 요소가 된 것도 호주군의 군비 증강을 부추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프로젝트 랜드 400 중 세 번째 단계는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과 기동 지원 차량을 획득하는 것이었는데요. 2017년 이 페이지 3에 우리나라의 하나 디펜스가 사업 참여를 제안하며 레드백의 개발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당시 호주군이 요구한 스펙은 그야말로 괴랄한 수준이었는데요. M1A1 에이브람스 전차와 임무 수행을 할 수 있을 정도, 즉 거의 전차급에 비교될 만한 엄청난 방어력에 생존성을 차기 장갑차에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적 전차마저도 상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과 중무장한 8명의 한개 보병 분대는 물론 이들의 개인 화기와 장구류, 탄약과 각종 소모성 장비들을 싣고도 매우 장기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할 만큼 넓은 내부 공간을 요구했는데요. 또한 아프가니스탄전의 교훈으로 대전차 지뢰, 급조 폭발물 IED와 같은 매우 위험한 폭발물들이 차체 하부에서 폭발하더라도 버틸 수 있어야 했고, 이로 인해 승무원들과 보병들이 부상을 입지 않도록 큰 연수식 독립 내충격 시트를 요구했습니다. 기존의 보병 전투 차량들이 통상적으로 4명에서 5명의 보병들을 태우고 작전을 수행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같은 호주군의 요구가 어떤 수준인지 알 수 있는데요. 또한 전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전장에서 이동 중 내부에 탑승한 승무원들과 보병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은 물론 보병들이 내리고 난 이후 빠지는 게 아니라 강력한 화력으로 보병들의 전투를 지원할 것 또한 요구되었습니다. 이처럼 너무하다 싶은 요구 조건 때문에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의 AJAX 장갑차는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고, BAE 시스템즈의 CV90 마크4 장갑차는 호주군의 요구를 맞추느라 폭증한 비용을 감당 못해 떨어져 나갔습니다. BAE 시스템즈 관계자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장갑차 요구사항이라 말할 정도의 이런 요구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에서는 과감한 조치를 단행합니다. 길이가 7.7m에 달하는 큰 차체로 8명의 분대원들과 승무원들을 태울 수 있게 했고, 개발된 다양한 신기술을 동원해 가능한 최강의 방어력과 생존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크고 무거워진 차체로도 높은 수준의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게 K9 자주포의 차대를 활용했습니다. 호주 육군은 장갑차의 약점인 측면의 방어력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적의 선신호를 낮게 방출하도록 해 적의 대전차 미사일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를 원했는데요. 하나 디펜스는 그래서 흡기 구조 및 냉각 구조와 관련된 장치들을 엔진룸에서 덕트 형태로 이어지게 해 차체의 상부 및 포탑 후방 공간에 배치했습니다. 이 같은 구조는 공간 활용성 면에서는 좋지 않지만 대신 방어력의 강화 측면에서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장갑차 역시 전차처럼 차체 전면 장갑에 비해 상부 장갑은 얇고 취약할 수밖에 없고, 적들은 매복해 있다가 언덕을 내려오며 상부 장갑이 노출되는 장갑차들을 대전차 무기들로 공격하는 전술을 사용하는데 이는 장갑차에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하나 디펜스는 새로운 장갑차 레드백 차체의 전면 장갑을 경사지 게 설계했고, 그 덕분에 AS-21 레드백 장갑차의 전면 장갑은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AS-21 레드백 장갑차의 원본이라 할 수 있는 K-21 장갑차는 유사시 강을 건너는 자체 도하 작전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차체 중량이 크게 제한되었고, 이 때문에 방어력이 약한 알루미늄 장갑과 우유 장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M3 자주 도하 장비, KM3 수룡 같은 장비들이 없어 도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부교를 설치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인데요. 본격적으로 방어력을 중시한 AS-21 레드백 장갑차는 매우 강도 높은 고경도 장갑강을 적극 사용했습니다. 호주군은 자국 기업이 차세대 장갑차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원했는데, 마침 호주의 기업 비셀로이 스틸즈 강제가 이를 조달할 수 있었기에 레드백은 더욱 높은 점수를 딸 수 있었죠. 레드백 장갑차는 전장의 다양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복합 장갑 블록을 장착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40mm 구경을 넘어서는 야포에 직격될 경우가 아닌 이상 레드백은 적이 가진 매우 강력한 직사화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막강한 방어력을 자랑합니다. 심지어 정면 장갑의 경우 RPG-7 대전차 로켓에 직격되더라도 막아내고 이후 전투 수행까지 가능한 수준입니다. 측면 장갑의 방어력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25mm 기관포가 발사하는 철갑탄을 막아낼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10m 거리 이내에서 적의 155mm 고폭탄이 떨어져 발생시키는 파편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차내에는 두꺼운 합성 섬유 라이너가 설치되어 있어서 차체가 적의 포탄에 관통될 경우 내부에 파편이 발생해 내부 승무원들이 부상을 입을 확률을 최소화했습니다. 장갑차가 공격받으면 내부에 화재가 발생하겠지만 레드백은 통상적인 다른 장갑차들의 소화 장치보다 반응 속도가 10배 빠른 신형 소화 체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레드백은 적의 급적 폭발물 IED나 대전차 지뢰에 맞고도 견딜 수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차체 아래에서 폭발하는 TNT 10kg급 폭발물에 견딜 수 있는 수준입니다. 파편을 적게 발생시키는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체계를 장착해 전차, 장갑차와 제병 협동 작전을 수행할 보병들의 안전까지 생각했습니다. 레드백은 호주 현지 협력사인 EOS의 T2000 포탑을 사용하며 여기에 주포로 부시마스터 마크 44S 30mm 기관포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는데요. 요구 조건에 따라 이를 더 강력한 35mm 포나 50mm 포로 교체해 더욱 강력한 화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기본 사양인 30mm 기관포의 경우 1km 사거리 내에서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을 사격해 50mm 두께 균질 나변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위력을 가졌습니다. 적 전차에 대응하기 위해 레드백은 스파이크 LR2 대전차 미사일 2발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LR2는 비냉각식 고해상도 연령상 10커로 유도되는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의 무서운 점은 텐넘식 탄두를 가져 위력을 강화시켰고 70도 이상의 상부에서 공격하는 타버텍 모드로 사격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위력은 연료나는 거의 모든 전차와 장갑차를 파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해 차내에서 차체 밖에 100m에서 300m 내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증강 현실형 상황 인식 체계인 아이언 비전을 장착했습니다. C4I 체계로 이스라엘 엘비트사의 토치2H 기반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레드백 장갑차는 실시간으로 다른 아군의 전투 플랫폼에 적 목표물의 정보를 통합 화력 지원 체계로 전송합니다. 그래서 탄약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아군 전차나 장갑차의 화력 유도를 통해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수시사가 개발한 고무 궤도 CRT를 채용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 못할 장점입니다. 이 궤도는 바깥은 고무지만 그 안에 고장력 섬유 및 금속 와이어 직조물이 내장된 복합재 궤도이기에 폭발이나 파편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여러가지 피격 상황에서도 통상적인 금속 궤도에 비해 손상이 오히려 더 적다고 합니다. 파괴되더라도 파편을 적게 발생시키기에 제병협동 작전을 수행하는 보병들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게다가 금속재 궤도보다 50%에서 60%나 가볍고 에너지 전달 효과가 높다는 장점 덕분에 CRT 궤도는 최대 30%에 이를 정도로 연비를 크게 향상시켜주고 승무원들의 피로도를 감소시켜줍니다. 게다가 혹독한 주행 환경에서조차 견디는 높은 내마모성을 지녔는데요. 시험 결과에 따르면 매우 거친 환경에서 500km 이상을 달렸음에도 CRT 궤도의 마모율은 고작 8%를 밑돌았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장점들에 주목한 호주군은 결국 129대의 AS-21 레드백 장갑차를 도입했으며 우리 육군에서도 새로운 전장 환경에 맞춰 강력한 AS-21 레드백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다만 레드백의 문제는 많은 해외 업체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최근 한국형 능동망호 체계가 개발되어 K2 전차의 수출형들에 장착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AS-21 레드백 장갑차의 진정한 힘은 우월한 상황 인식 능력과 최첨단 방호 체계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 같은 기술들을 어떻게 국산화하고 비용을 낮출 수 있을지가 차세대 장갑차를 설계하는데 매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지난 2024년 1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발사될 때 불꽃이 치마처럼 넓게 퍼지는 형태를 보여주는 중장거리 고체 연료 신형 탄도 미사일이라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연료를 미리 주입해 놓은 상태에서 언제든 고작 몇 분간의 짧은 준비 시간 안에 발사할 수 있는 것이 이 같은 고체 연료 탄도 미사일이기에 더욱 위협적입니다. 평양에서 발사된 고체 연료 탄도 미사일은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과 고작 180km 정도 떨어져 있기에 1, 2분 안에 타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북한이 1월에 발사한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0km에서 5500km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기에 성능과 정확도가 향상된다면 1400km 내에 있는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는 물론 괌의 미 해군 기지를 타격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북한의 이런 기습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대놓고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군은 반드시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총 1100문에 달하는 방사포와 장사정포를 DMZ 인근 최전방에 배치해놓고 있으며 시간당 최대 16,500발의 포격을 우리 수도권에 퍼부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확도가 크게 떨어졌던 이들의 포격이 점점 정밀해지고 사거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이런 북한의 움직임을 먼저 발견하고 먼저 타격해 먼저 제압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으며 지상, 해상, 공중 전력으로 동시에 적을 타격하는 전구합동 화력 운용체계 제이포스-K를 전력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의 핵심 표적을 실시간으로 포착 및 타격하는데요. 북한의 방사포에 대한 실질적인 우리 군의 대응은 사거리가 30여 킬로미터 이르는 우룡 다연장 로켓 150여 문과 사거리가 45.5km 이르는 M270 MLRS 58문, 사거리가 80km에서 160km에 달하는 천무 다연장 로켓 360여 문, 사거리 40km의 K9 저주포 등으로 이뤄집니다. 이 500여 문의 우리 포병 장비들은 북한의 방사포가 포격을 시작할 경우 그 포격 원점을 추적해 무력화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은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는 포병 장비로 킬체인과 대량 응징 보복을 담당하는 핵심 포병 장비인데요. 강력하고 신속하며 정밀한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천무 다연장 로켓은 미국제 M270 MLRS조차 능가하는 최강의 다연장 로켓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육군은 이전에도 이미 국산 다연장 로켓인 구룡과 M270 MLRS, M270A1 MLRS 등 최강급의 포병 장비들을 다수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군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보다 강한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을 개발해 실전 배치했을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에서부터 2030년까지 이르는 국방계획 기본계획에 의하면 6개로 줄어드는 우리 육군 군단의 작전 영역이 30km 곱하기 70km 범위에서 60km 곱하기 120km 범위까지 크게 확장됩니다. 이렇게 되자 최대 사거리가 40km 선에서 그쳤던 우리 군의 구룡 다연장 로켓 M270 MLRS로는 제대로 된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워지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 육군 군단은 더 긴 사거리를 가진 장거리 포병 장비가 더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게다가 2010년 일어난 연평도 포격전 역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때 북한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영토를 향해 수백 발의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포탄은 명중률이 형편없이 떨어졌고 관리 상태도 좋지 못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것들이 태반이었지만 이는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큰 위협입니다. 이 같은 사건 역시 우리 육군 군단에 더욱 강하고 사정거리가 긴 포병 장비가 필요하다는 소요를 제기시켰죠. K-39 천무 다연장 로켓은 2006년 4월 장기 소요 결정이 났고 2009년 6월부터 1,300억 원의 개발비를 투입해 사업이 시작됩니다. 2013년에 개발이 완료되어 2015년부터 실전에 배치된 K-39 천무 다연장 로켓은 우리 육군 최강의 다연장 로켓이 되었습니다. 기존 군단급 화력체계 다연장 로켓이었던 구룡보다 사거리는 물론 화력,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한 K-39 천무는 우리 육군 군단의 작전 방향을 획기적으로 늘린 체계로 평가받게 됩니다. 우리 군이 미국제 M270 MLRS를 운용해본 경험을 살려 그와 유사한 형태로 개발한 천무 다연장 로켓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천적으로 활약했던 하이마스처럼 사용하는 미사일에 따라 최대 290km 떨어진 목표물까지 공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 크레인 장비를 가진 천무 차량은 포드화된 130mm 로켓은 물론 대당 12발의 230mm 무유도탄 로켓을 장착하고 발사할 수 있습니다. K-29 천무는 포드화된 로켓 탄약을 사용하기에 탄약이 저장되어 있는 컨테이너체로 재장전이 가능해 이론상 160초면 재장전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2개의 컨테이너를 적재 가능하며 각 한 개의 컨테이너에는 230mm 이하의 경우 6발의 로켓, 즉 대당 총 12발의 230mm 로켓을 장전할 수 있습니다. K-29 천무는 별도의 K-29T 탄약 운반 차량을 통해 로켓을 공급받습니다. 이 탄약 운반 차량 역시 마찬가지로 천무와 같은 차대를 사용하며 덕분에 정비 소요를 줄일 수 있었는데요. 이 차량은 4개의 포드를 가지고 있어 한 대에 24발의 230mm 로켓을 수송할 수 있고 130mm 로켓의 경우 한 대에 80발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230mm KM-26A2 무유도탄 로켓은 미국제 MLRS에서 사용하는 KM-26 227mm 로켓을 국산화한 것인데요. 이 로켓탄의 경우 약 45km의 사거리를 가지며 한 발당 수백 발의 DPICM 자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중 목적 자탄이라 불리는 DPICM 자탄은 그 이름처럼 적 보병은 물론 기갑 차량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데 대전차 곡폭탄에서 흔히 쓰이는 원뿔 모양의 라이너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원뿔 모양의 DPICM 자탄들은 직경이 작지만 관통력이 뛰어나며 이 때문에 대부분 상부 장갑만큼은 약할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전차나 장갑차를 상부해서 관통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230mm 로켓 한 발의 살상 반경은 가로 세로 150m 이르는데 이는 웬만한 축구장 면적을 능가하는 크기입니다. 이런 로켓을 천무 한 대당 12발씩 커버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엄청난 면적에 퍼져있는 적 보병이나 기갑 차량들을 일순간에 초토화할 수 있는 화력을 K-39 천무 다연장 로켓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 대의 천무 다연장 로켓은 18문의 155mm 곡사포가 가진 화력과 같은 엄청난 수준의 화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30mm 로켓의 경우 M270 MLRS와 M270A1 MLRS에서도 사용 가능하므로 유사식 군수 보급의 효율성도 뛰어납니다. 이에 더해 사거리가 90km에 달하는 하이마스의 GMLRS 로켓처럼 K-39 천무 또한 사정거리가 80km에 달하는 239mm 유도 로켓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유도 로켓의 경우 GPS와 INS를 유도 시스템으로 이용하기에 로켓이 스스로의 위치를 파악해 궤도를 수정할 수 있으며 로켓은 구동장치의 날개와 자유회전 날개를 이용해 오차를 수정해 명중률을 높이게 됩니다. 천무가 사용하는 239mm 유도 로켓의 원형 공산 오차는 15m에 불과하며 이조차 개량을 거듭해 5m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밀 유도 로켓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전장에서 엄청난 차이를 불러오는데요. 230mm 무유도 로켓을 사용할 경우 아무래도 명중률이 떨어지기에 한꺼번에 많은 다연장 로켓 차량이 한꺼번에 많은 양의 로켓을 목표 지점에 퍼부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다연장 로켓 차량 여러 대가 하나의 목표물에 많은 로켓을 집중시켜야 하며 이는 또 많은 양의 로켓을 소비한다는 군수 보급상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유도 로켓을 사용할 경우 한 번에 한 개의 목표물을 핀포인트 타격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적은 양의 로켓을 사용하면서도 정확한 목표물 파괴가 가능한데요. 이는 곧 한 대 천무 다연장 로켓 차량이 한 번에 12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해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에 전술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엄청나게 큰 차이를 불러옵니다. 또한 핀포인트 타격이 가능한 대부분의 정밀 유도 무기들이 그렇듯이 목표물 외의 부수적인 파괴를 일으키는 콜레트럴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적들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서방 세계 국가들이나 이스라엘 같은 국가들이 공격하기 어려운 시설들 주변에 군사시설을 배치하는 고약한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천무 다연장 로켓의 239mm급 유도 로켓은 정밀 타격이 가능하기에 목표물만 파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39mm 유도 로켓의 경우 고폭탄두와 DPICM 자탄 수백 개를 내장한 분산탄두
탄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단일 고폭탄두의 경우 60cm 두께에 이르는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 장사정포와 방사포, 전투기 및 전쟁 물자 등을 보관하고 있는 북한의 지하시설을 뚫고 들어가 내부에서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지하시설 내부에서 유폭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분산탄두의 경우 DPICM 자탄 수백 개를 광범위한 지역에 퍼뜨리며 역시 적 보병뿐만 아니라 기갑 차량의 상부 장갑을 뚫고 들어가 무력화시키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K239 천무는 이보다 더 강력한 400mm급, 600mm급 전술탄도 미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19년 공개되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북한의 장사정포와 대구경 방사포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이 가진 비장의 무기인데요. 이 중 400mm급 전술탄도 미사일은 천무2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400mm 전술탄도 미사일은 천무 차량 한 대에 총 4발이 장전되며 239mm 유도 로켓에 비해 사거리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밀 타격 능력이 더욱 향상되었으며 관통 성능을 더욱 개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적이 전자전 재민 공격으로 방해할 경우를 상정해 이에 대응하는 항재민 기능 역시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이 400mm 천무2 전술탄도 미사일은 천무 차량 외에도 여러 전투 플랫폼을 사용해 투발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탄두 역시 성형 파편탄, 열압력탄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 중인 상황입니다. 600mm급 전술탄도 미사일은 사거리가 290km에 이르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KT즘2인 것으로 추측되며 천무 다연장 로켓 차량의 2개 포드에 각 한 발씩 총 2발을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 천무 다연장 로켓은 이 같은 전술탄도 미사일을 발사해 사거리 200km 밖의 목표물을 명중시켰고 2024년에는 폴란드에 수출하기 위한 전술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때 해당 미사일의 사거리는 300km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2023년 11월 12일 사우디군이 우리나라로부터 도입한 천무 다연장 로켓을 사용해 예멘 북부에 있던 후티 반군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져 천무의 첫 실전 사례로 알려진 바 있는데요. 이때 공격거리는 45km에 달했고 이런 실전 기록이나 폴란드의 도입 사례 등은 천무의 해외 수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많은 중동 국가들이나 유럽 국가들의 천무 다연장 로켓이 수출되기 위해서 더욱 개량을 가한다면 어떤 조치들이 뒤따라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천무 다연장 로켓 차량 하나로 전투에 사용되는 로켓 외에도 드론을 발사할 수 있도록 해 감시 정찰과 타격은 물론 이후 정확히 목표물을 파괴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까지 동시에 가능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천무 역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및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전운을 잘 반영해 진화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천무는 하이마스의 절반 가격에 2배의 화력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신속 대응을 목표로 하는 미군은 수송기로 하이마스를 사용하기에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화력에서는 천무가 하이마스보다 훨씬 강한 것은 분명한데요. 하이마스의 우크라이나전 대활약으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이 같은 무기체계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이 호재를 잘 살려 우리나라의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이 더 많은 대규모 수출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